안녕하세요. 영토학자입니다. 요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미국을 필두로 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또한 예외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계속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는 공포가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경기 침체가 오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다가오면 우리는 어떤 부동산을 사야 할까요? 오늘은 경기 침체가 오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에 따라서 어떤 부동산을 사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기 침체가 다가오면 전세가랑 매매가랑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갭이 작은 부동산을 사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마찬가지예요. 갭이 작은 부동산을 사서 경기 침체에 대비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기엔 집값 하락 심리가 강해서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전세로 몰리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전세로 몰리게 되면 우리가 갭이 작은 부동산을 미리 사두게 되면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면서 우리가 사놓은 매매가를 전세가가 넘어서게 되면서 계속 우리 매매가는 상승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다가올 것 같다. 자, 그러면은 갭이 작은 부동산을 미리 사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왜 우리가 투자로 접근할 때 또는 실수요로 접근할 때 갭이 작은 부동산을 지금부터 사야 되는지 그 이유를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요,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그래프예요. 이 빨간색 선이 미국의 기준금리 그래프고요, 이 파란색 선이 한국의 기준금리 그래프입니다. 자, 먼저 미국의 기준금리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2004년도부터 미국이 기준금리를 자, 계속 올립니다. 언제까지?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까지 계속 올려요. 자, 여기 보면 최근에 우리가 미 연준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처음에 0.25% 올린다고 했다가 자, 그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죠? 어떻게 돼요? 0.5% 빅스텝으로 올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올리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잡혔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안 잡혀요. 인플레이션 안 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자, 0.5%가 아니라 0.75% 빅스텝으로 올려야 된다. 그러면서 빅스텝으로 올리죠?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잡혔어요? 인플레이션이 또 안 잡혔죠. 자,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0.25% 올리고 0.5% 올리고 0.5% 올리고 막 그랬어요.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렸습니다. 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자, 그럼 인플레이션은 이때 왜 발생을 했냐? 여기 보면 자,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구간이 보이죠? 자, 금리가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구간이 이렇게 장기화되자 저금리가 이렇게 장기화되면 어떻게 돼요? 돈이 시장에 많이 풀리게 되겠죠. 돈이 시장에 많이 풀리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자,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바로 기름값입니다. 기름값. 자, 그래서 이때부터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잡는다는 건 기름값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때 자, 기름값이 80달러, 90달러, 100달러 이러면서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서 연준은 이 기름값을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죠. 자, 그러면서 90달러, 100달러, 110달러 계속 올립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상황에서 2007년도에 5.25%까지 올리자. 자, 무슨 상황이 발생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이때 터집니다. 자, 이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터지면서 아직 기름값을 못 잡았잖아요. 기름값을 못 잡은 상황인데 앞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5.25%였던 기준금리를 2%까지 이렇게 쭉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아직 기름값을 안 잡은 상황에서 금리를 내렸어요. 금리를 내린다는 건 뭐예요? 시장에 돈이 풀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면 돈 가치가 떨어지고 다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기름값이 안 잡힌 상황에서 다시 기름값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 국제유가가 140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140달러.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이 기름값이 언제 잡히냐? 보면은 이때 2%까지 기준금리를 내린 상황에서 미국의 제4대 대형 투자은행이던 리먼 브러스가 파산하면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이때 발발합니다. 자,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어떻게 돼요? 전 세계 경기가 침체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 경기가 침체되면 어떻게 돼요? 자, 경기가 침체되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죠?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한다는 건 예를 들면은 내가 기름을 빵빵하게 넣고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다가 자, 그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다가 기름값을 아끼려고 어떻게 돼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기름값을 아끼게 되니까 당연히 기름을 사는 수요가 줄어들면서 기름값은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미국의 제4대 대형 투자은행이던 리먼 브러스 파산하면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 경기를 침체시키려고 하자 어떻게 돼요? 자, 경기 침체가 이제 우려되니까 이 기름값이 이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시작해요. 이때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자, 인플레이션이 잡혔으니까 이제 미 연준은 뭘 해야 돼요? 자, 경기 침체가 일단은 제일 우선순위가 되잖아요. 이때는. 그죠?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으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 기준금리를 0%까지 낮추고요. 0%까지 낮추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양적 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양적 완화. 달러를 막 찍어내는 거예요. 이때부터. 다시.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자, 어떻게 돼요? 이 리먼 브러스 파산하고 또 경기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약간 살아나려고 하다가 다시 유럽에서 재정위기가 터지면서 경기가 또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계속돼요.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에는 유럽발 재정위기가 또 터지면서 계속 경기 침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 0%대 기준금리, 그 다음에 양적 완화를 계속 하게 됩니다. 이때 미국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는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게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생기게 되죠. 경기 침체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경기 침체가 언제부터 시작했냐 봤을 때 기준선을 보면은 이 리먼 브러스 파산한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2008년도부터 자, 경기 침체가 계속 시작되면서 자, 여기 보면 서울의 집값이 자,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 언제부터였냐면 거의 한 2014년 말 2014년 말부터였어요. 자, 그래서 요 경기 침체 구간에 어떤 현상이 생겼냐 그걸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8년부터 2014년 말까지가 경기 침체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경기 침체 구간 동안 자, 어떤 현상이 생겼냐? 자, 기사를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2010년 10월 12일 기사고요.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 반전세 전환이 급증했다. 서민이 옥죄인다. 자, 지금이랑 똑같은 그런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자, 강남 신도시 수도권 들러보니 서울 잠실동의 한 아파트 단지 공인중개업소를 찾은 주부 김모 씨는 집주인이 전세금 2억 5천만 원을 그대로 쓴 채, 그러니까 이 사람이 2년 전에 전세금 2억 5천만 원으로 계약을 했나봐요. 근데 그 보증금은 그대로 둔 채, 자, 재계약을 하려면 월세를 60만 원을 내라. 이렇게 하면서 재계약을 하려고 했다고 해서 걱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일대 전세값이 2년 전보다 1억 원 넘게 오르자 집주인이 이 상승한 1억 원을 월 0.6에서 0.7%의 월세로 따로 요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한다? 이때는 자,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자, 이게 반전세잖아요. 준전세라고 하죠, 요새는. 그죠? 그래서 월세를 요구하게 된다. 자,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도. 자, 여기 보면 경기 판교 신도시에 거주하는 회사원 최모 씨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용인으로 이사했다. 그는 전세 기간이 5개월가량 남았지만 살던 집의 전세값이 2년 전보다 2배나 올라 내년 봄 재계약이 불가능하다면서 분명히 내년에는 전세집 구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109제곱미터 아파트에 살던 최 씨는 얼마 전 이웃 주민이 보증금 1억 5천만 원과 별도로 월세 120만 원을 얹어준 조건으로 재계약했다는 말을 듣고 이사할 결심을 붙였대요.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어떤 시기냐 한번 살펴보면, 자, 경기 침체가 왔죠. 경기 침체. 그것 때문에, 자,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미국발 금융위기,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죠. 기준금리를 내려요. 자, 그러면, 자, 전세 사는 사람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신용대출이잖아요. 그래서 변동금리란 말이에요. 자, 기준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이 되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자, 금리가 내려가겠죠.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럼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면서 대출 이자는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사는 것보다 뭐가 더 유리하다? 전세를 사는 게 더 유리하다.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이때는 사람들이 월세보다 전세가 더 유리하다. 왜?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더 싸니까. 그리고 점점 더 내려갈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때, 자, 세입자들은 전세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전세. 자, 그런데 집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집주인은 어때요? 자, 사람들이 다 전세만 살려고 하니까 집이 잘 안 팔리죠. 그러면 집이 안 팔리니까 집값을 막 초초금매로 막 내놓겠어요, 집주인이? 그러려면 그냥 안 팔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 장기간 버티면 어차피 집값은 오른다는 생각에 집주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 월세로 돌리게 됩니다. 전세금 인상분만큼을 월세로 돌리면서 월세 받으면서 그걸로 집을 보유하면서 내야 되는 세금도 내고 하면서 월세를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는, 자, 어떻게 해요? 집주인은 월세를 원하고 세입자는 전세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왜? 자, 기준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기준금리 왜 내려갔어요?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자, 지금 기사를 한번 볼게요. 지금 기사. 자, 여기 보면, 자, 2002년 7월 8일 기사죠. 자, 전세 대출 2억, 이자가 월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전세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더 비싼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전세 월세화가 가속되고 있다라는 기사예요. 읽어보면, 다음 달 이직을 앞둔 광모 씨는 새 직장 근처에 전셋집을 구하려다 고민에 빠졌다. 지난해 말만 해도 연 3% 안팎에 가능했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4.5%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당초 계획대로 전세대출 2억 원을 받으면 한 달에 내는 이자만 75만 원. 박 씨는 비슷한 이자를 내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느니 차라리 월세가 나을 것 같아 새로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자, 정리하면 지금은, 자, 인플레이션 시기예요. 인플레이션 시기. 그죠? 경기 침체가 아직 안 왔어요. 인플레이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자,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자, 근데 시장에서 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경기 침체가 온다 하면서 경기 침체 공포를 계속 사람들한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기 침체 공포를 계속 느끼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세로 가려고 한 거예요. 전세로. 자기들은 집을 안 사고. 그죠? 전세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전세로 가려고 봤더니, 자,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세자금 대출은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변동금리로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이면 대출 이자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 전세자금 대출 금리랑
월세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비교를 해서 봤더니 월세가 더 싸. 그래서 전세로 안 가고 월세로 갑니다. 세입자들이 월세를 선호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세가 잘 안 나가는 거예요. 세입자들이 월세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런 현상은 언제 바뀌게 되냐? 자, 여기서 자, 금리를 계속 올리는 상황에서 자, 경기 침체가 온다.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기준금리를 다시 내리겠죠. 자, 기준금리를 다시 내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 이제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계속 내려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하게 됩니다. 전세. 이때는 오히려 월세를 안 가려고 해요. 전세를 선호하게 됩니다. 이때는. 그럼 우리는 어느 구간에 있다? 지금 이 구간에 있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지금 가게 되는데 이 구간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미국발 금융위 같은 어마어마한 경기 침체는 안 올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가 미국발 금융위를 한번 겪어봤잖아요. 미국 연준이. 그럼 그에 대한 대비를 다 해놨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발 금융위 같은 큰 경기 침체는 안 올 것 같다. 그래서 경기 둔화 정도는 오지 않을까. 경기 둔화. 자, 그래도 경기 둔화가 온다고 해도 결국은 뭐예요? 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내리는, 동결하거나 내리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제 기준금리를 계속 올라가는 구간이 아니라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이제 경기 둔하면 그 다음 사람들은 경기 침체가 또 올지 모른다. 이런 걱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금리는 또 시장금리는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때 이후부터는 월세보다는 전세를 세입자들이 선호하게 된다. 지금 우리는 어느 구간에 와 있다? 이 구간에 와 있다. 이 구간에. 그죠? 자, 그래서 자, 경기 침체 구간에 우리가 매매가랑 전세가랑 얼마나 올랐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 KB 데이터에서 가져온 KB 시계열 데이터에서 가져온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 서울 아파트 전세지수입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랑 같이 그린 거예요. 자, 요 구간이 방금 말씀드린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경기 침체 구간이에요. 이때 당시 서울은 어떻게 됐냐? 자, 매매가가 약 8.5%가 하락을 합니다. 근데 전세가는 45.65%가 폭등을 해요. 폭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서울이 매매가는 이렇게 한 10% 가까이 떨어지고 전세가는 거의 한 6%죠. 약 46%까지 이런 폭등할 때 전국도 이렇게 서울처럼 똑같이 움직였냐, 이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봤더니 어때요? 자, 전국의 매매지수 전세지수인데 전국 매매지수는 약 14.32%가 오릅니다. 서울처럼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전세지수는 서울이 오른 만큼 거의 49.52%가 올라요. 자, 이 두 그래프의 결론은 뭐냐면 서울 아파트가 이 구간에 떨어졌다고 해서 전국이 다 떨어진 건 아니다. 왜냐? 자, 전국의 그 모든 지역의 평균이잖아요. 이 매매지수는. 다른 지역이 올라간 지역이 있기 때문에 평균이 플러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지역도 분명히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자, 이때 이 구간에는 매매가보다는 전세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알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고, 그에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훨씬 비싸니까 월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전세가 잘 안 나가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전세가 잘 나가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동산을 찾아서 갭이 작은, 전세가랑 매매가랑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갭이 작은 부동산을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내 돈이 별로 안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든 경기 둔화든 자, 경기가 아무튼 안 좋은 상황으로 오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자, 금리를 동결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이제 구간으로 가게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 자, 집값 하락 심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집을 사람들이 안 사고 전세로 몰리게 된다. 전세로 몰리게 돼요. 이때는 월세로 몰리게 되고요. 이때는 전세로 몰리게 돼요. 결국 뭐예요? 금리 인상 시기에는 월세로 몰리고 금리 인하 시기에는 전세로 몰린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 상승보다 훨씬 더 커지게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점점 자,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경기는 점점 회복되면서 경기가 다시 호황으로 가겠죠? 그럼 경기가 호황이 되면 그때 이제 사람들이 집값 상승할 것 같다. 그럼 심리가 확 오르게 돼요. 그러면서 전세 수요가 느는 게 아니라 이때는 매매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전세가 상승보다 매매가 상승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구간이에요? 지금 요 구간에 와 있잖아요. 요 구간에. 그죠? 그럼 우리는 지금 뭘 사야 된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니까 우리는 지금 전세가랑 매매가랑 갭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전세가랑 매매가랑 거의 같은 그런 부동산을 내가 투자로 매수하거나 아니면 실수요자도 내가 실수요로 하고 싶은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전세가랑 매매가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럼 그냥 집을 사세요. 그러면 이런 순서로 앞으로 오게 되면서 진행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이때 사신 부동산은 전세가가 여러분이 산 매매가를 넘어서면서 당연히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더 싸질 수는 없죠. 그래서 매매가도 여러분이 산 매매가보다 훨씬 더 높은 매매가로 계속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갭이 작은 부동산을 매수해 놓고 전세가랑 매매가랑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갭이 작은 부동산을 매수해 놓고 자, 앞으로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 자, 그래서 경기 침체로 인한 사람들이 전세로 몰리면서 전세가의 상승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투자를 해라 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